아버지가 이제 매달 80만 원씩 주시고 네. 저는 거의 그걸로 살다가 사실 그걸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카드 리볼빙이라든지 쌓이고 쌓이니까 한 5천만 원 가까이 된 거예요. 뭘 하시는데 이렇게 한 달에 카드를 많이 쓰세요? 그게 이제 한 연예계 물도 좀 먹었고 이제 뭐 명품이나 이제 인기도 많았으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좋아했거든요. 안녕하세요. 대사자의 김형준, 엄마 김경지입니다. 멋지시다. 어머니시구나. 네. 한마디로 철이 없는 아들. 철이 없는 아들?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저 남편이 그 공과금이나 그런 거를 갖고 계속 도와줬던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뭐 그 보험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있으니까 그런 거 계속 아빠가 하고 답답할 때도 많죠. 집에 안 가요. 형준이가 사는 데는 안 가요. 왜 안 가시는데? 보고 싶지가 않아서. 보고 싶지가 않아서. 아. 정말 장래가 이대로 갔다가 장래가 걱정이 돼요. 이제 충분히 책임질 나이가 됐잖아요. 마음을 먹고 시작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세월을 비껴갔네. 너무 비켜가 버렸네. 저 사실 어머님이나 아버지 부모님하고 사실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줄은 사실 잘 네.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네. 지금 우리 형준 씨 나이가 저 그죠? 46입니다. 저랑 차이 얼마 안 나시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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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어머니께서 그 김영준 고객님의 공과금을 이제 내주고 계시다, 뭐 아버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하셔서 저는 혹시 이제 또 아들이 뭐 어머니께 이제 어떤 금전적 관리를 맡길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께 금전하게. 이제 생활비를 드리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관리해 주시는 의미로 워낙 일찍부터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윤지 씨가 잘못 생각했어요. 네. 어. 저는 진짜 부끄럽게도 아직까지 한 번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최근까지도 혹시 그런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계신지 궁금하고 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엔 좀 어떠신지. 아버지가 이제 매달 80만 원씩 주시고 네. 저는 거의 그걸로 살다가 사실 그걸로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카드 리볼빙이라든지 이제 그 이런 이율이 거. 센데요. 리볼빙. 네. 리볼빙이 뭐예요? 그러니까 카드 네. 값이 내야 될 돈이 2천만 원이면 뭐 5%, 10%만 일단 이번 달에 갚으면 이제 이게 연체가 아니고 계속 이게 미루는 거. 거죠. 근데 이제 이율이 세니까 결국은 원금은 거의 안 까지고 그치. 정말 이자만 내면서 어떻게든 연체가 안 되려고 그러는 건데 신용에는 안 깎이니까. 네네네 그런 거가 쌓이고 쌓이니까 한 5천만 원 가까이 된 거예요. 5천만 원 가까이 된 거예요. 어머. 아니 근데 뭘 하시는데 이렇게 한 달에 카드를 많이 쓰세요? 그게 이제 한 2000년대 초반에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연예계 물도 좀 먹었고 이제 뭐 명품이나 이제 인기도 그런- 많았으니까. 네, 그런 거를 이제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 후로 연기자로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계약금으로 1억 넘게 이제 저한테 준다는 회사도 있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뭐 정말 카드를 계속 썼죠.
미리, 계약금이 미리. 계약금이 이제 좀 있으면 들어오니까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죠. 아직까지 안 들어왔죠. 근데 예. 이제 아직까지 안 들어왔죠. 아직까지 네네. 희망 자금을 막 썼구나 네네. 그냥. 어. 근데 그때도 이제 그때는 카드값이 좀 정말 많았거든요. 그때는 뭐 네. 800만 원, 700만 원. 그 당시 돈으로. 그 당시에. 네. 그럼 지금 한 20년 10배라고 생각을 하면 네. 많이 쓰셨네요. 네, 그때는 정말 어. 정말 철이 없었죠. 이게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매달 이제 말에 이번 달은 얼마니 그러면 저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이번엔 뭐 조금 들 나왔어 6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보냈죠. 그럼 아빠가 이제 그때 카드값을 다 갚아주죠. 근데 아유. 이제 제 머릿속에는 몇 달 후면 나도 이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으니까 잠깐만 이렇게 아빠한테 먼저 돈을 좀 빌렸다 생각하고 쓰고 그다음부터 이제 내 살 길 알아서 가자 이랬는데 그게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럼 네. 그 드라마는 무산. 네, 그때 이제 연기하려다가 아직도 계약 준비 중인 거 아니에요? 네, 이제는 1억을 준다는 회사가 없죠. 네. 시세가 10배가 올랐는데 네. 데뷔하신 이래로 꽤 긴 기간 동안 현재 이르기까지 플러스가 됐든 마이너스가 됐든 모든 경제적인 관리를 그 아버님이 해주고 계시는 셈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셈인 거죠. 네. 네. 혹시 이렇게 좀 돈 사고 저지른 거 좀 혹시 있으세요? 제가 한국 외대 이제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오, 재혼이셔. 네. 그래서 이제 학교 입학할 때는 등록금을 미리 내잖아요. 그래서 딱 학교에 들어갔더니 4년 장학금. 와. 4년 장학금. 공부 잘하셨군요. 거기서 이제 등록금을 냈던 걸 정확히 아직도 금액이 기억나는데 213만 6천 원을 오. 네, 제가 큰 이제 돈이네 그래도. 네, 학교에서 다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이제 제 방에 갖고 가지고 아이고. 이거를 부모님한테 얘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죠. 며칠을 고민했죠.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써야겠다. 써야겠다? 그래서요. 네. 뭐 샀어요? 친구들하고 뭐 나이트 클럽을 한다든지 뭐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거를 거의 제가 다 냈죠. 근데 4년 전액 장학금이었는데 네. 장학금 몇 번 받으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장학금을 이제 1학기 때 받았어요. 응? 근데 제가 1학년 1학기 때 그 돈을 쓰느라고 학사 경고를 먹었어요. 술 먹고 맨날 이렇게 놀다 보니까 학사 경고를 맞았는데 4년 전액 장학금인 학생도 이제 학사 경고를 맞으면 그 자격에서 이제 박탈이 된대요. 그러니까 학사 경고만 안 맞았으면 그거 2.0만 제가 유지했어도 계속 받는 건데. 네. 네, 근데 그래서 달랑 한 번 받았죠. 부모님 모르셨어요? 모르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연말에 그 뭐죠? 교육비 납입 증명서 그런 걸 이제 떼오라고 학교에서 네. 세금 털어야 되니까 그래서 120% 미리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해요. 왜 안 혼냈을지 저도 이런 얘기를 아버지랑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46세) 형준 씨에게 뼈골 때리는 말을 제가 할 건데요. 이처럼 40대가 넘어서도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계속 받으면서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기대는 이런 사람을 우리 상 받은 영화 있죠. 기생충. 기생자식이라고 요즘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네. 최근에는 부모의 연금, 노후 준비 자금, 부모의 돈을 마치 내 돈처럼 빨아먹고 산다. 뭐 이런 의미에서 네. 빨대족,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말대죠. 네, 좀 표현이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음. 제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하는 퇴사자의 인기거든요. 그냥 그 활동이 딱 끊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저금한 그런 그래도 활동 비용이 담은 그게 있지 않았어요. 아니 공연도 많이 하시고 CF도 많이 찍고. 그때 정말 정말 잘했어요. 정말 타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주묵구구식으로 계약을 막 그때 이제 계약서에 그 정산에 대한 내용이 딱 한 줄 있었거든요. 앨범이 10만 장 이상 나갔을 시에 소정의 금액을 지급한다. 이게 정말 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1집, 2집이 제일 잘 됐었는데 한돈 100원도 못 갖고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2집 활동이 끝나고 우리 이대로는 못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집으로, 저희 부모님 집으로 다 피신을 했어요. 저희 4명이. 네, 근데 며칠 있다가 이제 매니저가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이 고점을 찍고 약간 이제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좀 아쉽긴 했죠. 네네. 네. 네. 사실은 스스로 돈을 벌기까지 이제 이게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기를 이제 놓쳐버리면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그런 예를 들어보면 부모를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경제적인 샘물처럼 이용해서 계속 지원을 받아서 본인은 경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은요, 경제 개념은요, 어릴 때부터 배워줘야 돼요. 36개월이 넘으면요, 아이들한테는 조절과 절제를 연령에 맞게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요. 조절과 네, 그래서 장난감도 사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사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이제 아이가 장난감을 매번 사달라고 할 때는 네가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 건 이걸 갖고 재밌게 놀고 싶은 거지.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이런 비슷한 장난감이 집에 있으면 이걸 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재밌게 놀자.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서 아이 수준의 나이에 맞게끔 경제적인 개념을 부모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쳐야 되고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못 배우면 돈에 대한 개념, 죽을 때까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배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형준 씨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는 이제 부모님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네.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최근 4년 전, 그러니까 42살까지는 경제적인 독립을 못 하시고 사실 부모님의 마르지 않는 셈, 그리고 그 셈은 진짜 마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하기도 하는데. 네. 영원히 안 말랐으면 좋겠어요. 솔직하시네. 영원히 네, 그 샘물에 이제 계속 그 물을 홀짝홀짝 마시고 계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는 어쨌든 부모님과 형준 씨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잘 자세하게 더 깊게 이해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두려우시죠? 자, 김형준 고객님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 상담소로 들어와 주세요. 어머머머. 어머머머.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여기 앉으시죠. 예. 엄마 오랜만에 봐. 와. 와. 네. 그 왜 어머님 처음에 그 인터뷰 영상 저희가 네. 같이 봤거든요. 네. 제일 첫 장면이 어머님이 깊은 한숨을 쉬신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이제 깊은 한숨은 깊은 사랑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해서, 이 형준 씨에 대해서 철이 없고 너무 걱정이고 또 미래에 대해서 너무 염려가 되고 네. 근데 그대로 실려 있더라고요. 정말 다시 태어나면 이런 아들 갖고 싶지 않아요. 이런 아들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
경제적 독립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직접 나오셨으니까 왜 그렇게 40이 넘는 아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직접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상 교육감하고요. 완전 이상하고는 180도 네. 달라요. 네,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었죠. 네. 아, 대사 잘하는 꼬리뼈가 그렇게 생긴 다음부터는 조금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보다 저 남편이 묵묵히 그러니까 말 없이 해주는 타입이라서요. 그때 완전히 혼냈어야 되는 거네 어머니. 고래 왔나 안 됐을까? 아이고. 아이고. 어? 좀 이렇게 홍군형을 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그때 크게 안 네. 내셨어요? 아, 제가요 시댁에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네. 시댁에서 제 교육은 세 번째예요. 아버님, 어머님, 그다음에 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자리가 아무튼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어른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신체적인 독립,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적인 네. 독립, 심리적인 독립.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피터팬 증후군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피터팬. 네. 사실 이제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거는요. 성인이 돼서도 내가 경제적인 독립도 하고 여러 가지 난관도 헤쳐나가야 되는 그야말로 성인으로서의 현실 이런 것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형준 씨 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독립 면에서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타인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피터팬 증후군의 일면으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피터팬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는요. 특히 형준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모로부터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받았거든요. 피터팬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 헌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우리 부모만큼 자식한테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요. 사실 사회적인 무력감에 빠질 수 있어요. 사회적인 무력감에 빠질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퇴사자가 끝나고 나서는 난 뭐 해야 돼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죠. 네, 그런데 그거를 물어볼 사람도 많지 않고 사실 내가 뭘 잘하고 그런 거는 내가 제일 잘 알 텐데 나는 그거를 근데도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진짜 되게 인생에서 정말 가장 큰 쇼크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배송 업무를 하기 전까지 한 4, 5년은 아무것도 안 해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지인네 집에 한 1년 있으면서 지인들은 다 일하러 가면 저는 밤늦게까지 뭐 영화 보고 인터넷 하다가 자고 낮에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냥 몇 년을 살았어요. 근데 폰에 이제 걸음걸이 나오는 어플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한 5일 동안 0, 0, 0, 0, 0.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야, 5일 동안 0000은 너무 심하다. 그러게. 거의 안 움직였다는 얘긴데요. 그 전에는 막 사람들도 만나는 거 좋아하고 약속이 없어도 저는 무조건 집 밖을 나갔거든요. 그치? 어렸을 땐 그랬잖아. 맞아.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았는데 이게 활동을 안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런 게 저한테 너무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래서 뭐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워지고 저는 저 자신의 자괴감 이런 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 형준 씨 인터뷰에서 보면 침체기를 겪었다고 봐요. 게을러서 하나도 안 움직였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침체기였어요.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슬럼프라고 보고 그때의 감정은 우울감이에요. 사실은 울적하고 우울한 거거든요. 왜 이 형준 씨가 침체기가 왔을까? 형준 씨는 일을 안 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들에게 그걸 설명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 뭔가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연말에 이제 집에 있는데 저 시상식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한 2, 3년 전까지 내가 저기서 노래를 부르고 출연을 했었는데 나는 집에서 이걸 TV로 보고 있다는 게 뭐 다른 분들은 정말 뭐 그게 뭐 별거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음악 프로도 안 보게 됐고 왜냐면 나는 그 사회 구성원이었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 추락해서 아니면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다른 사회로 옮겨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는 되게 진짜 마음 아팠죠. 근데 어떤 영역에서든 그게 꼭 연예계뿐만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성공을 하면 사실 그때부터가 시작이거든요. 치열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쩌면 젊은 나이에 너무 성공을 하는 것이 꼭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그 과정에서 겪을 걸 좀 겪고 갈고 닦을 걸 갈고 닦고 가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아주 독립적으로 자생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만큼의 피나는 노력을 성공한 때부터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맞아요. 약간 그 얼마 안 되는 인기에 취했던 건 정말 사실이에요. 그치 엄마가 봐도 그렇지. 연기자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 스타병 배우 약간 그런 연예인병이 네네. 걸려 있던 상태 네네네. 같아서. 네. 바람이 좀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겉멋이. 네. 뭐 아씨 이번에 안 되면 뭐 또 다시 하면 되지. 그리고 막상 준비는 안 하고 그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계획은 되게 잘 짜요. 되게 치밀하게 시간별로. 근데 막상 실행은 잘 안 하는 스타일. 네, 그래서 뭐 오늘 할 일 이렇게 다 적어놓으면 그 다음날 되면 막상 한 거 거의 없고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정리하다가 일기장 나왔거든요. 근데 고3 때인데 내일부터는 꼭 하겠다. 뭐 메모 고3 일기장. 예, 고3 일기장에. 그런데 아이고 또 면동 갔다 왔다. 내일부터는 꼭 하겠다. 그러니까 달성은 안 하는데 뭔가 미주근한 항상 내일을 기다려보자. 내일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최근에는 어떤 자립을 위해서 택배 일도 하시고 네. 그게 또 방송에도 나오면서 와 싶기도 하고 했거든요. 처음 그 택배 일을 한다고 들으셨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부는요 너무
기뻐했어요. 드디어 형준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일을 됐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사실 이런 얘기를 엄마랑 이렇게 나눠본 적이 많지가 않아서 제가 택배 일을 시작하고 한 두세 달 지났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로 나 택배 일을 시작했다 했더니 엄마가 잘 됐다고 좋다고 이랬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좋아하지 않는 선망하지 않는 직업을 택했을 때 약간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진심인지는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엄마도 속으로는 그런데 그냥 겉으로는 그냥 아들이니까 잘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저도 이제 엄마한테 진실을 듣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두 분이 보니까 원래 성품이 감정을 다 표현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이런 성향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그러지는 않아요. 엄마 오랜만에 봐. 한 두세 달 지났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로 나 택배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어머니하고는 연락을 잘 하세요? 연락을 안 하고요. 일주일로 따지면 일주일이요? 네. 일주일? 일주일에 한 달로 가야 돼요? 달? 분기로 가야 돼요? 석 달? 진짜? 한 분기에 한 번? 네, 왜냐면 톡이. 톡으로는 계속 그래도 있어. 이렇게 연락을 드리니까. 아니 그래도 아들 목소리 듣고 싶잖아요. 목소리. 그렇게 하면 제가 징그러워.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는 약간 별명이 연락 안 되는 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전에 친했던 분들 만나면 야, 넌 진짜 연락 안 됐더라. 대부분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더 큰 문제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퇴사자 활동 끝나고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집에서 제가 이제 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전화를 하면 거의 대부분 처음 물어보는 게 뭐 하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약간 내가 놀고 있다는 게 내색하기가 좀 싫어서 그런지 전화를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막상 이 전화번호를 누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카카오톡도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프로필이라고 그러나? 거기 글씨 쓰는데 거기다가 카톡 안 하니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아예 거기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연예인 친구들도 활동할 때는 그래도 꽤 있었는데 이제 연예인 친구들 만나면 아무래도 그 친구들은 수입이 좋으니까 뭐 좋은 식당을 가고 근데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제가 그때는 뭐 활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언젠가부터 너무 부담이 되고 약간 그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느낌이 어느 순간 확 들더라고요.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는 왜 전화 안 해? 왜 전화 안 받아? 이렇게 하면 이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근데 이 문자에는 적당한 물결과 뭐 흔히 말하는 이모티콘 같은 거 잘 쓰지 않으면 왜 전화 안 받아? 그러면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딱딱해 그렇죠. 보이죠. 네. 그래서 개인적인 좀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감정이 잘 들어가 있는 전화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우리 형준 씨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전화 연락하고 목소리 듣고 하는 게 좀 편치 않으신 것 같고요. 우리 형준 씨는 어떻게 보면 대면 대화 자체가 좀 불편한 전화보다 문자가 편한 토크 포비아인 것 같아요.
토크포비아인 것 같아요. 토크포비아. 네네. 그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상황이 훨씬 많아지고 이것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요 5명 중에 1명이 토크포비아를 경험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근데 콜포비아는 사실 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데 토크포비아는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게 네. 있는지 알면 어떻게 네, 될까요? 체크리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7문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 정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는 번호여도 이유 모를 전화는 안 받는다. 두 번째, 여러 명보다 1대1 대화할 때 말수가 적다. 세 번째, 오프라인 매장에서 무인 주문 기계를 애용한다. 네 번째, 전화 상담보다 SNS 고객 상담이 편하다. 7문항 중에서 4개 이상일 때는 혹시 대면 대화를 내가 좀 불편해하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토크포비아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머님 몇 개 정도 해당되시는 것 같으세요? 저는 1대1의 대화 말수가 적어진다. 말수가 적어진다. 다 그리고 검색한다 마지막에. 2개 정도. 네. 우리 수제자님들은 어떠세요?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전 0개입니다. 네. 저는 나는- 답답포비아입니다. 이거 보니까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네. 어휴 세상에 나 이거 어째야 돼 이거를. 저는 1개 정도 해당되는 것 진짜? 같은데요. 저는 몇 개? 저는 몇 개? 6개에서 7가 6개에서 7가 6개는 거의 확실하게 예스고 하나는 약간 좀 애매해서 안 했는데 뭐가 애매하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자체가 스트레스 받는다. 아. 자체가 스트레스는 그거는 아니세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질문 자체를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방송에 못 나오죠. 아, 네, 네. 그러네. 그죠? 네. 이거는 이 뿌리가 흔들릴 때는 그리고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분들마저도 본인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에 그 시점에 가서 자기 자신을 딱 마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시간을 되돌려 본다면 네. 그때 25살 아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정말 독립, 그러니까 정신적인 독립 말고 경제적인 독립, 그거를 철저히 제가 요구할 것 같아요. 25살이면은 정신 차리고 뭐 한다면은 깊이 배울 건 배우고 기초부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물다섯 살 형준이에게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해주고 싶은 조언, 위로도 포함됩니다. 들어봅시다. 너 진짜 인생 그렇게 살면 진짜 큰일 난다. A part of me wishes it ended ugly. 네가 잘해서 대사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 You'd break. You said a part of you always. 분명 너는 지금 들으면서 That's not what 한 귀로 흘려 듣고 to say. 'Cause if you hated me, maybe then I'd hate. 네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겠지. Brush it off 하지만 with someone 세상은 엄마 아빠가 막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다. to turn to.
color that complemented you. 'Cause I'll never 돈이 물론 중요한 건 알지만 get over it. 돈보다는 무슨 일이든 일단 시작부터 해봐라. Commit again. I'll spend my whole life loving you and only you. 사실은 25살 형준 청년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21년 전에 만났다면 태사자가 아니어도 형준이는 형준이야. 태사자가 아니어도 형준이는 형준이야. 택배를 해도 형준이 형준이야. 부모님이 소중한 아들이고 이 우주의 유일한 사람이고 그냥 너는 너야.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야. 원래 인생이 그래. 너만 겪는 게 아니야. 다만 그 과정에서 그냥 시도해보고 실패를 경험해봐. 그런다고 네가 못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인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내디뎌 보렴. 그리고 행복한 건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야. 그냥 일상에 그냥 순간순간 벅찬 마음이 확 차오를 때지. 그걸 잊지 말고 그걸 꽉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첫 발을 내디뎌 봐. 너는 너야. 너는 너야. 그때 선생님을 만났어야 네. 근데 46살 형준이에게도 이 이야기는 똑같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네. 되게 울컥했던 게 사실 지금의 저한테도 아직은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 충분히 와닿고 46세 나한테도 해줄 얘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울컥하셨구나. 네 울컥했네요. 네. 네.